막내 미아를 안고 거의 잠이 들었을 때 남편이 집에 와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남편이 막 퇴근하는 동안 당신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 엠마는 충격에 얼어붙었고 우리 큰 아이 아멜리아는 아빠를 노려보는 동안 언니 옆에 꼭 붙어서 미안해요 일어서려고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비틀거리며 나를 비웃었습니다. 스티븐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당신처럼 엉성한 아내는 이 집을 떠나 이 서명에 서명하고 빨리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잘난 척 웃으면서 내게 건네준 봉투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어. 난 좌절해서 얼굴을 비틀었지. 제발 적어도 아이들은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당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나요? 간청합니다. 나는 그의 발에 매달린 채 애원하며 엠마를 나에게 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녀와 아기를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이에이는 안 된다고 스티븐이 뒤에서 아멜리아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를 놓지 마세요. 그녀는 유용해요. 내가 그녀를 잘 돌봐줄게요. 아멜리아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스티븐이 나를 뒤로 밀었습니다. 안녕 아멜리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아는 나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그는 나를 이용하여 아멜리아를 위협하고 있었다. 내가 아멜리아를 걱정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바로 떠날 수 있겠는가? 그는 흐느끼는 아이들을 안고 집을 나갔다. 나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아멜리아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요. 아멜리아를 꼭 안고 슬픈 표정으로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어요. 제 이름은 그레이스. 남편 시어머니 아리아와 세 딸과 함께 사는 평범한 주부예요. 일주일에 3에서 4일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있던 직장에서 스티븐을 만났습니다. 결혼할 때 부서는 달랐지만 데이트와 순조롭게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스티븐이 나에게 아이를 셋 낳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서 언젠가는 아이를 갖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균형 잡힌 일과 육아가 걱정스럽네요. 저도 언젠가는 그럴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 막 결혼했고 지금은 큰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도 내 아이들이에요. 혼자 키우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스티븐이 약속했어요. 1년 후 아멜리아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친절한 남자와 결혼해서 감사했어요. 스티븐이 그녀를 돌보아줬어요. 그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멜리아가 3개월이 되자 출장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말하기도 전에 그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밖에는 없었고 왜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 안 할 테니 시키는 대로 도와주세요. 스티븐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할 거예요. 윗사람인 척 육아는 힘들지만 웃으면 서 버틸 수 있었어요. 행복한 순간들 고마워. 오늘 아밀리아는 내가 챙겨줄게. 언젠가는 좀 쉬어가는 게 어때? 같이 살던 아리아가 이걸 제안해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 스테판이 출장 중이었어. 아라를 살 생각이었어. 감사의 마음으로 과자 먹고 내일 제과점에서 함께 커피 한 잔, 구운 과자를 사서 동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익숙한 거리에서 스티븐을 보았으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출장 중이라 착각한 것인지 서둘러 갔습니다. 동료들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눈 뒤 아무 생각 없이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날짜가 바뀌기 직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리아는 이미 아멜리아를 침대에 눕히고 쉬고 있었습니다. 아리아 늦어서 미안해요 사과했고 친절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화나거나 실망한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미안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고 아리아는 내가 여자를 돌본 적이 없어서 재미있다고 웃으면서 다음날 아리아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고마워요 과자.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에게 스티븐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에 대해 묻는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우리가 가끔 싸우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만 그는 진실하고 항상 사과합니다. 아오야는 내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마침내 나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이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쉬운 오만한 아이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내 놀라움을 느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스테판이 당신을 만나고 변했다고 했어요. 그레이스, 그는 나에게 더 친절해졌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내 손을 잡고 스티븐을 바꿔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당신을 믿고 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아멜리아가 몸을 돌릴 때 확고한 힘을 지탱했습니다. 하나는 축소된 일정으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스테판이 다시 집안일과 육아를 돕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멜리아는 순한 아이여서 부담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의지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휴가를 나가야 할 때마다 왜 맨날 나야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스티븐과 얘기를 나눴는데 스티븐은 한마디도 없이 나를 보며 한숨을 쉬며 내일은 일찍 간다고 좀 쉬라고 아밀리아가 깨면 차갑게 털어놨다. 나는 충격에 매일의 집안일 육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남편이 눈물도 못 보게 조용히 울었다. 곧 얼굴이 흘러내렸다. 스티븐 코골이가 다음날 내 기력 부족을 알아차리고 방을 가득 채웠다. 그레이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아멜리아를 데리러 갈게. 저녁도 차리게. 아리아는 아멜리아가 행복하다고 했지만 이걸 봤을 남편이 보여줘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집안일을 그만두고 밤에 나를 찾아온 스티븐을 시켜주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느껴졌다. 솔직히 나는 보육원 일에 너무 지쳤었다. 한 번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몹시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승진 얘기가 나더라. 스티븐이 육아나 집안일을 돕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내가 선택한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스티븐이 무심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움을 느꼈다. 에머가 태어난 후에도 처음으로 스티븐은 어미려를 공원에 데려가는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5년 동안 에머의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티븐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일상생활에 얽혀 있었고 저는 오랫동안 엠마가 태어난 후 사랑이 빠졌다. 스티븐은 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 그의 부서가 그렇게 바빴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방문했을 때 사표를 냈다. 퇴사 수속을 위해 오랜만에 직장 동료가 과장이 된 걸 봤는데 내 책상이어야 할 자리에 질투가 계속 붙어 우리는 여전히 친구지만 그런 감정을 자랑스러워하는 내 자신이 역겹다. 갑자기 화가 난 남편 때문에 어리둥절했어요. 아멜리아는 겁이 났고 엠마는 그의 큰 목소리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억제하세요. 그녀가 울지 않게 만드세요. 이 시간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리아가 그녀에 대해 무슨 소동이 있었는지 보러 왔어요. 상냥한 말투로 상황을 살짝 진정시켰지만 스티븐은 무례한 말투로 맞받아쳤다. 엄마는 그만둬.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훈계할게. 그 말은 전혀 다른 사람의 말 같아서 아리아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해서 나에게 사과했다.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서 식탁 위에 저녁 식사를 확인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평소와 다른 점은 마트에서 사온 반찬뿐인지 슈퍼마켓 반찬에 관한 것인지 내가 직접 사서 먹은 돈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동안 그 사람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의 맹렬함이 아멜리아를 또 울릴 뻔했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필소리를 지르고 참아보기로 했어요. 오늘 밤 외식할 거예요. 내일 바로 일하러 갈 거예요. 뱉어내고 폭풍처럼 집을 나갔다. 누가 지금 내 남편은 옛날에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좀 더 친절했어야 했는데 그날 아리아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감정적인 사람. 어쩌면 아리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하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그날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딸을 안아주는 것뿐이었다. 남편은 집에 오면 집안일과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 투덜댔다. 기분 좋아 나를 찾았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어 괴로웠지만 아이들의 삶이 7년 동안 계속되는 지옥을 견디며 살아남는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뱃속의 아기는 순수했다. 엠마는 동생이 있어서 기뻤지만 이미 10대인 아멜리아는 내 건강을 위해 집안일을 더 많이 돕기 시작했고 남편이 아무리 억압해도 우리의 유대는 더 강해졌을 것이다. 아이가 있는 한나는 아기가 태어나면 내 삶의 의미를 갖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목숨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멜리아에게 털어놨던 그녀도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조산 위협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누가 집안일을 할 것인지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독립적인 소녀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만 도울 수 있었지만 몇 년 전에 허리를 다친 아오야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헤매고 있다는 걸 깨달은 아이들을 위해 도우미를 고용하려고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고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도 줄었고 셋째 딸 미아는 무사히 태어났으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막내 나 거의 잠들 뻔하다가 집에 오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 야 남편은 퇴근하고 아내는 거실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다. 엠마는 놀라서 얼어붙었고 아멜리아는 여동생과 꼭 껴안고 아빠를 노려보았다. 오나 미안.
일어서려고 하는데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며 비웃었어. 스티븐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 이제 너 같은 엉성한 아내가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한 봉투를 나에게 건네주며 이 집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그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빨리 사인을 하고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는지 오늘 드디어 안도감도 들고 불안도 스며드는 내 모습을 보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답답한 얼굴 더 역겹게 웃었다. 나는 선뜻 응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철회할지도 모른다. 억지로 긴장한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아이들만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리라 도박을 걸었지만 반응은 불똥이 튀었다. 내 가정을 떠나 당신은 그가 다시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당신을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가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당신이 그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고 어차피 나에게 붙어있지 않은 아기는 엠마의 어깨를 잡고 아멜리아와 아멜리아를 보았습니다. 아멜리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티븐은 아멜리아를 뒤에서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멜리아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남자의 힘만큼은 못 따라가는 착한 아이야. 내가 잘 돌봐줄게. 미아를 엠마에게 건네주고 스티븐에게서 아멜리아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몸이 약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 온 힘을 모아 스테픈과 맞섰어. 당신은 그 사람이 내 끈기를 굴린 것 같았지만 나는 그의 힘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안고 집을 나갔다는 말에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엄마 아멜리아가 나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아멜리아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아멜리아를 꽉 끌어안고 마지막 밤을 다음날 아침 함께 보냈다. 아리아는 모든 것을 듣고 안식했다. 많지는 않지만 꽤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리아 제발 아멜리아를 잘 부탁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아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나는 엠마와 미아와 함께 한참을 걷고 나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뒤에서 돌아섰습니다. 아멜리아는 맨발로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멜리아는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두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그들이 비난하지 않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잘 해냈다는 것에 감사했고 부모님은 내 딸들에게 맡겼고 에머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나는 미아를 그와 함께 떠나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내 결심을 이해하셨을 것이다. 나는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하고 아멜리아의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하기 어려웠다. 스티븐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더 쉬웠을 텐데 아멜리아는 고등학교 성적이 뛰어나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미려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스티븐이 경기하는 타이밍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아오야가 주선한 전화로만 그녀와 대화할 수 있었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스티븐이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오야가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몇 주 전에 방금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화로 내 슬픔이 느껴졌다. 엄마가 떠나자 스티븐의 말투가 누그러졌다. 이 집에는 아일리아와 나뿐이다. 당신이 여기에 있었던 시절이 그리워진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소리 지르고 억압했던 그 남자가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모두 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물었을 때 나는 마침내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오야에게 경의를 표하고 어미려 도 만나고 싶습니다. 스티븐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멜리아의 계획을 모르고 전화로 기뻐서 제가 아멜리아와 재회했을 때 그녀는 18살이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여동생 에머를 마지막으로 본 지 3년이 지났고 유기엘은 긴장하여 새로운 것을 봅니다. 큰 언니 미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에서 우리가 포옹할 때 아멜리아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븐은 고개를 끄덕이는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서 익숙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리아의 사진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나는 아리아가 준 봉투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땐 가족으로서 나와 함께한 내 삶을 받아들여서 기뻤지만 지금은 아무 기쁨도 주지 않았어. 지금 중년이고 엉성한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내 대답을 기다렸어.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한때 아멜리아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엠마와 미아를 내보냈던 그 사람이었어?
리플레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어. 난 스티븐에게 너랑 여기서 살 생각이 없다고 말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 스티븐은 내 무뚝뚝한 말에 충격을 받았어. 아멜리아는 마치 오늘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듯이 덧붙였어. 우리는 아빠를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스티븐의 놀란 목소리를 무시하고 아멜리아는 감정 없이 계속했다. 아오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집은 어미려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유언장은 변호사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강제로 헤어진 것과 STPN이 그녀에게 강요한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안일을 했는데 할머니도 오만하게 대우받았어요. 정말 짜증났어요. 아멜리아의 말이 쏟아져요. 스티븐은 모든 문제를 아멜리아에게 맡겼고 아리아는 여자화하면서 이를 주장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이상한 여자들을 집에 데려오죠. 스티븐이 없는 동안 스티븐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완전히 경멸적이었습니다. 아멜리아와 아리아는 저와 다시 살겠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짰습니다. 물론 아리아의 연락과 답답함을 토로한 아멜리아와의 전화를 통해 알았습니다. 아멜리아는 깊게 숨을 내쉬었으니 짐을 싸고 즉시 떠나세요. 스티븐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이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나를 노려보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당시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혼하기 전부터 당신의 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사임했을 때 동료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스티븐이 같은 직장에 있는 여성들과 장난을 치기 위해 일과 출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스티븐의 바쁜 직장 생활에 대한 나의 의견에 대해 의심이 있었고 공유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 가끔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스티븐의 불신앙 사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료는 이제 스티븐의 상사였습니다. 지금 엄마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아시나요? 스테판은 이미 낙담해서 우리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여자 상사이기도 한 내 친구는 일부 여자와의 불륜을 법정에 데려가기까지 폭로했다. 웃었다며 결혼할 때 뭔가 수상한 줄 알았는데 아리아가 나한테 시간을 좀 줬을 때 같이 식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는 군중 속에서 스티븐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법원 보증금을 요구할 사람이 걱정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본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감사하다. 그녀는 항상 미아를 보고 있다. 카페에서 놀고 있는 꼬마 얼굴에 부드러운 눈빛으로 너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승진을 거절했지. 그렇지 않니? 엠마와 아멜리아가 놀고 있는 미아에게 다가가서 이번에는 그 행복을 놓지 않도록 해라. 그녀는 그런 말을 하고 카페를 떠났다. 아멜리아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법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멜리아를 위한 샌드위치 대학생인데도 엄마가 만든 샌드위치가 부끄럽지만 매일 제대로 먹는다고 한다. 엠마는 새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초등학교 친구들과 제외해서 기뻤다. 이제 6살이 된 미아는 아멜리아와 엠마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좀 뻔뻔해지네. 셋 다 밝게 성장하고 생기발랄하게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결국 내 곁을 떠나겠지만 내 행복도 분명 그들 앞에 있을 거라 확신해. 그들의 미소도 늘 그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며 경의를 표한다. 어느 날 아오야로 가서 일하러 가는데 남편이 나한테 저 무도회에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아마 총 50만 달러쯤 될 거라고 낄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오면 거실 테이블에 서명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고 남편과 금고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헬렌입니다. 저는 58세에 일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아직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제가 어렸을 때 돈을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저축계좌를 개설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과거에는 숫자가 늘어났지만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단 1달러부터 시작하여 한 번에 조금씩 예금을 시작했고 그것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고 저축이 몇 센트 증가했을 때 즐거웠습니다. 매년 관심을 갖고 돈을 좋아하는 어린 내가 돈을 좋아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유쾌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재무 설계사로 일하면서 자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친구가 소꿉친구가 돈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브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와 내 친구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오랜 친구는 상큼한 미소를 지닌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내 친구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런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이름은 마크였습니다. 마크는 자신도 부모님처럼 도박을 좋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빚까지 짊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꽤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곤란한 표정이 오히려 사랑스러웠습니다. 내 친구가 그를 도와주겠다고 흔쾌히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마도 나는 그에게 약간 호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일련의 귀찮은 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크에게 그의 빚을 정리하고 월간 금액을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오가 나는 그 친구와 데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마옥의 빚을 함께 갚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연령대에 비해 제 수입이 꽤 좋기 때문에 마옥의 수입의 대부분은 그의 빚으로 흘러갔고 저는 그가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었는지 확인했고 마옥과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마옥에게 매달 $500의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 엄마가 소리쳤어. 엉뚱한 아이야. 내가 널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이가 부모의 빚을 갚는 건 당연한 일이야. 아빠도 그 도둑놈 고양이가 어디 있느냐고 했어. 당신은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남편 마옥는 내 시댁 식구들을 상대하느라 지쳤습니다. 데브즈는 마침내 그들에게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ATM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느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계속해서 빚을 갚아주던 시댁 식구들로부터 자유로워서 다행이다. 우리 아들 케빈은 마크처럼 잘생겼다. 그는 나의 자랑이자 기쁨이다. 케빈은 아버지의 규율 부족과 우유부단함을 깨닫는 것 같았다. 와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병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상태는 괜찮아요.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불러야 했어. 엄마 정신 차려. 마크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일찍 퇴근해서 병원에 왔는데 헬렌한테 문자가 왔어. 아빠가 쓰러졌어. 나 병원에 있어. 지금 병원에 있어. 미안해요. 약속을 어기고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정말 죄송하고 지금은 경미한 뇌졸중을 일으키셨는데 생명에는 위험은 없으나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둘 다 기분이 안 좋으신데 한동안 같이 있고 싶은데 알았어. 응 나도 가면 가서 위로해줘. 아니 괜찮아. 너 일하느라 바빠서 또 못되게 대할지도 몰라. 마크한테 조금 줘서 병원 방문을 위한 추가 돈 그 이후로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옥는 나에게서 $200, $300를 받을 때마다 그의 부모님을 자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내 시댁 식구들이 마침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옥에게서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000에서 $2,000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놔두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쓰러진 지 1년이 지났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나이가 들었고 늘 그렇듯이 저축을 취미로 삼아줄 사람이 있길 바랐나 봐요. 어느 날 나는 더 볼트에서 통장을 꺼내더니 보통 싱긋 웃습니다.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마오가 나를 쳐다보며 묻더군요. 당신이 항상 행복하게 보고 있는 그 은행 계좌에 우리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500,000 정도예요. 무심코 대답했지만 다음날 아침 작성된 이혼 서류가 거실에 남아 있었고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마크와 금고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크가 금고에 있는 돈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대화를 하고 있군요. 오,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군요. 마크 월급이 많나 봐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들은 남편에게 아첨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크 아버지 알다시피 나도 꽤 괜찮은 월급을 버는데 헬렌은 받아요. 전부 다. 그래서 난 한 달에 $500만 용돈을 받는다. 마크가 말했지. 오 마크야 불쌍해. 넌 너무 열심히 일했어. 엄마가 이해해. 그들은 위로해줘서 엄마가 내 월급을 다 가져가는데 한 달에 $500만 가져가다니. 믿을 수 없어. 터무니없잖아. 넌 더 많이 받아야 해. 왜 헬렌 같은 폭군에게 복종하는 거야. 넌 혼자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계속해서 넌 우리의 자랑이야. 마크 지금쯤이면 수십만 명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너를 착취하고 있을 뿐이야. 불쌍한 놈들.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자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너희 말이 맞아. 마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동의했어. 마크는 내가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어.
게다가 과거에 부모님의 빚에 눌려매달 현금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고 그녀의 금고에는 엄청난 양의 저축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00달러만 받는 건 불공평해. 마크가 불평하자 시댁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며 눈빛을 주고받으며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나 간절히 기다리며 저번에 들었는데 40만 정도였던 것 같다고. 아니면 500K. 마옥는 그 돈이 당연히 당신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요청한 것은 당신이 쏟은 노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 아닌가요?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옥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인정했습니다. 마옥는 우유부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나는 이러한 우유부단함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에게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의 20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10,000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 소중한 저축에 손을 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눈물이 흘렀다.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기 위해 내 주머니에서 $500 용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23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냈는지 까맣게 잊은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도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내 눈물과 코골이에 빠져 있으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날 대화는 꼭 녹음해서 아들에게 보냈고 몸이 아파서 일찍 퇴근하고 평소에 출근했다. 그런 상태에서 바텐더에게 술을 잔뜩 쏟아 붓더니 바텐더가 부드럽게 나를 위로했다. 왜 그런 사람을 슬프게 하느냐고. 아무 잘못도 없다. 그 사람을 위해 살 필요는 없다. 그 순간은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내 모든 취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식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맛있는 술 한잔 할게요. 서재에 들어오는 바텐더에게 말하고 집에 갔습니다. 저 금고 안에 있는 통장도 훔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기 시작했지만 계획을 세워야 해서 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집중했어. 그때부터 증거 수집이 첫 번째 단계였어. 매일 팩카메라를 자주 확인했는데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남편이 근무 시간 내 젊은 여성을 집에 데려오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녀를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우리 고양이 루너도 지켜보는 것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불륜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겁먹은 듯 안 나타나나 보다가 내 소중한 휴식 시간을 망쳐버린 것 이상으로 날 배신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하다가 언젠가는 엄중하게 벌을 주겠다. 일하다가 팩카메라를 켜놨다. 그때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가 아니었는데 내 시댁 식구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으니 헬렌에게서 그 통장을 가져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들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맞는 것 같아. 내 생각해봐서 볼트 전체를 가져갈까 생각 중이야. 쉬울 것 같아. 볼트가 꽤 무거워서 할 수 있겠어? 괜찮을 거야. 카트에 시들게 도와줘. 아빠 괜찮아요. 남편 마크가 잘생겼지만 똑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고 무게가 120파운드쯤 될 때마다 도와드릴게요. 그 돈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지옥 깊은 곳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 아내 안 되니 그 여자 빨리 이혼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해. 이혼 서류는 여기에 두고 갈게. 그럼 그렇지. 우리는 그 통장과 새 아내의 돈을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잘 이혼할 것 같아.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이상하게도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사무실 책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장면을 휴대폰 화면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속상하거나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도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열이 나더니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그 지난책의 돈이 얼마였지? 너 금고에 갔구나.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구나. 지금 거기에는 약 50만 달러가 있습니다. 다음 날 집에 오니 거실에 서명된 이혼 서류가 있었고 남편과 금고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얼굴에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 후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바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케빈네 아버지가 마침내 금고를 훔쳤어요. 그가 그걸 가지고 갔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엄마, 이제 아빠와의 일을 끝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 사람이 가져갔나요? 금고에 있는 모든 것도 실제로 모든 돈을 온라인 뱅킹으로 옮겼습니다. 피책은 이제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금고 자체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것은 금고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나는 경찰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경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변호사 이미 사립 탐정이 있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은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그 일과도 인연을 끊는? 케빈은 화가 난 듯 케빈이 사설 탐정 연락처를 통해 변호사에게 연락하자고 제안했다. 애완용 카메라에 담긴 녹화물을 경찰과 변호사에게 넘겨주고 잠시 기다렸다가 전전 애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엄청 정신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도대체 통장이 비어있다니 당신이 나를 속인 50만 달러는 내 돈이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지금 말해주세요. 안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고양이를 버리고 갈 거예요. 루나 당신 방금 절도를 저질렀는데 지금부터 저를 위협하시네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그 사람 번호를 말하고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변호사에게 녹음본을 보냈습니다. 아, 참 다행이네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카르마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도둑을 잡은 직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금고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강제로 열어서 그 안에 물건이 불에 탔고 전 남편의 부모님은 과거 장부잔고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전 남편이 경찰 구금에서 며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고 안에 물건에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내 전 남편이 살던 집에 침입했다는 스턴 경고와 함께 그의 부모님이 석방되었습니다. 그 사람 풀려났어. 이 밤은 열어나 돌아왔어. 미안해. 그냥 작은 장난이었어. 잠깐 얘기하자. 아직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 우리 아직 결혼했잖아. 소란 피우지 마. 집 앞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난 이미 이혼 서류를 냈어. 우리는 낯선 사람이야. 이제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부를 거야. 이 멍청아. 여긴 내 집이야. 열었어. 그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경찰에 전화해서 현장 10분 후 그는 다시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그 후 접근 금지 명령 절차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불륜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으로 고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파산한 가족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확실히 위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집에 침입한 이유는 그가 그의 여주인에게 버림받았고 분명히 그의 여주인이 즉시 전근되어 나와 함께 돌아오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자료로 $10,000를 받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볼트 사건 이후 돈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헤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가 내 $500,000에 매료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빚이 $10,000이고 도박에 중독된 저임금 전 남편입니다. 부모님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욕조도 없는 낡은 단칸방에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셋이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서 온 정보입니다. 제 전 남편이 위자료를 낼 여유가 없다고 간청했습니다. 금액을 줄이고 경찰에 연루된 전 남편은 퇴직 직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로한 시부모님은 청소일을 구하셨고 저를 거의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 아르바이트 3개를 하고 있는데 이 셋은 도박 중독이라 아무리 돈이 없어져도 도움이 안 돼요. 변호사한테 삭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면 멀리하세요. 슈 만약 그가 나와 함께 있었다면 그는 은퇴할 때까지 남은 $10,000의 빚을 갚을 계획이었지만 결국 도박에 중독된 시부모님의 달콤한 이야기에 반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쌓아온 저축 잔돈을 말하는 게 즐겁다. 통장을 갱신하는 것도 재미있으니까 당장 새 방책을 시작할 것 같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내 검은 고양이 루나 아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이번에는 여자친구 얘기를 해준다. 나만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볼트를 새로 사야겠다. 너무 커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의 루나 나는이다. 가장 행복했어요. 음식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존경하는 처남의 아내가 왜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준비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소피아는 가족이 있는 27세 회사원입니다. 남편 톰과 4살 위에 3살 배기 아들 톰 포함 3명이서 상사와 부하로 나가기 시작했고 자주 함께 술을 마시러 가다가 친해지면서 연애를 시작했고 무사히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미래에 살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들을 위한 집을 얻었고 지금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잭의 아내이고 잭은 톰의 형제입니다. 미아는 그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처남의 아내입니다.
먼저 탐과 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잭은 탐의 10살 형입니다. 탐과 그의 형제자매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내 형제가 아니었다면 난 오늘 여기 오면 방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잭는 탐에게 겸손한 태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남편과 나에게 관대하고 밝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구하고 잭과 그의 가족 근처에서 살기 시작한 후에 미아는 자주 말했습니다. 내 남편 잭에게 감사해야 해요. 잭의 일로 인해 매우 바쁘고 그는 자주 장거리 출장을 가거나 일을 하기 위해 밤샘을 해야 합니다. 미아는 이런 경우에 항상 우리 집에 옵니다. 잭과 미아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도 없이 항상 들르곤 했고 늘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내가 돌보라고 해주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은 양식이 먹고 싶어서 일식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우리도 푹 빠져있던 잭의 아내였기 때문에 강하게 고집할 수가 없었어요. 톰 돈 잭 덕분에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유명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 기억하지? 잭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서 출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을 졸업했다면 그는 그랬을 것이다. 더 나은 운송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새 집을 구했지만 우리는 집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탐이 그녀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미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탐은 항상 침묵하고 대답할 수 없었던 그는 그녀가 주부이고 나는 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녀가 나에게 집안일을 너무 많이 위임할 수도 있다고 반대했지만 그는 잭에게 빚진 호의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형제 덕분입니다. 오늘 여기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미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요청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우리 태도의 결과로 그녀의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짜증나는 행동은 내가 이전에 그녀가 집에 온다고 말했듯이 주로 2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밥을 먹거나 목욕을 하려고 나를 이용하는데 친척들 앞에서 멋져 보이려고 나를 이용한다. 우리 친척들이 우리 집에 올 때 나는 그들을 위해 저녁을 요리하고 즐겁게 해주고 싶다고 그녀는 처음에 나도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요리를 마치자 그녀는 우리 친척들이 곧 올 거니까 집에 가라고 나를 쫓아냈다. 나중에 친척들과 미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요리를 모두 했고 그녀가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훌륭한 요리사 이런 일이 매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아가 친척을 초대했을 때 저에게 요리를 시켜서 그들이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요리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재료비를 지불했습니다. 미아는 저를 위해 재료를 자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항상 중의를 준비하는 일을 담당했고 잭의 상사와 그를 도와준 친척들에게 선물과 기타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는 일도 맡았다. 그것들은 모두 항상 미아의 이름으로 우편으로 보내졌는데 그녀는 때가 오면 나에게 자주 지시를 해주곤 했고 잭의 상사와 친척들은 칭찬했다. 그녀는 정말 세심한 아내이고 모든 가족 모임에서 유능한 아내로서 당신은 그녀의 소피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나는 톰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삼켰는지 말할 수 있다고 들었고 나는 그녀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는데 미드와 이어 엔드 선물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어서 미아에게 설명해야 할 것보다 몇 배 더 비싸지만 미아가 듣기를 거부했어요. 비교하면 저렴하지 않나요? 잭이 희생한 것에 대해 잭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말이나 중기 선물로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탐에게 잭이 그런 말을 하면 소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톰이 잭에게 은혜를 갚는 것과 똑같은 세세한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은혜를 갚도록 돕지 않는 아내는 게다가 그런 선물의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차린 이후로 최악입니다. 미아는 이런 식으로 말다툼을 벌이고 톰의 부탁을 받아 우리에게 모든 계절별 편지와 연하장,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중년과 연말 선물을 담당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톰은 잭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진부한 듯이 더군다나 차라리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고 하고 매달 행사 때마다 비용을 확인하면서 민망하다는 말은 안 하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여름과 설날 여름 행사 때 친족 20명 정도가 자기 집에서 만찬을 할 수 있게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 친족들은 남의 집에 자주 모이는데 보통은 좀 더 나이 많은 친척 집에 모이거든요. 반면에 미아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가 훌륭한 요리사이고 사려 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모든 준비를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탐은 그날 또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계획인지 물었을 때 그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명을 위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가족 재정에 상당한 손실이 됩니다. 나는 그녀에게 최소한 비용을 분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제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만 최소한 형부와 상의하라고 내가 말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잭은 지금 일하느라 바빠서 배은망덕하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걸까. 나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저녁 식사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미아를 보았지만 그녀는 서두르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찌됐든 행사 계획을 며칠 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식사 당일에도 막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모임 시간 몇 시간 전에 끝냈어요.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미아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미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고 테이블 위의 접시를 보면서 미아는 음식을 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장어밥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당황스러워 하셨는데 장어밥 준비하라고 안 하셨어요. 여름 축제를 위해 친척들이 모여서 장어밥도 못 준비한다고 해서 너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바로 전자밥을 주문해주세요. 아니 이미 모두 먹을 만큼의 음식을 준비했고 내가 산 생선도 싱싱해서 그런 민망한 요리를 준비하지 못했다. 밥이 아프면 답장 미아는 거절했다. 내 말을 듣기 위해 그녀는 우리 모두를 위해 특별 주문을 우리 돈으로 주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내가 그녀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내가 가진 것에 항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친척들을 초대할 때마다 나에게 요리를 시켜주고 잭이 없을 때마다 우리 집에 왔다고 말했고 우리는 미드다르와 이어핸드 선물을 포함한 모든 선물을 준비했고 오늘쯤 미아라고 말했다. 잭의 고마움을 이야기하며 답장을 해서 여기서 또 폭로를 했습니다. 미아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사람과 바람을 피운 적도 있었고 아니면 뭐 주부인데 나한테 많은 걸 맡기셔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하고 있어서 알아보고 대답했는데 그렇구나 알고 계셨는데 증거가 없으셔서 제가 잘 처리하고 있고 협력해서 호의를 베푸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호의에 보답하는 것 같군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아는 불륜 사실이 반대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잭이 탐에게 한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그 대가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생의 이 시점에서 나는 침묵하고 음식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나는 떠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소지품을 챙기고 떠날 때 말했습니다. 미아는 내 뒤에서 에이즈를 먼저 주문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떠났어요. 강제로 응답해야 했을 때 미아로부터 전화로 반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리쳤어요. 패닉이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일부러 물었습니다.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야단법서 그녀가 계속 만든 걸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장어밥을 주문하고 내 돈으로 결제했는데 친척들이 한 명도 안 오고 아까 얘기했던 걸 다 아는 것 같아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또한 내가 가져온 음식을 그녀가 재배치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현실은 다음과 같다. 나는 더 이상 미아의 오만함을 참을 수 없었다. 미아는 나를 비판하려 했지만 잭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잭이라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빚진지 잊었느냐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잭이 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미아는 항상 친척들에게 좋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또한 친척들에게 완벽한 아내인 척했다.
잭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 음식이 다음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잭에게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 주었고 거만하게 우리 집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왔다고 잭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저녁 식사에 자주 초대했지만 그녀는 잭이 귀찮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잭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미아는 잭에게 내가 선물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그런 세세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잭은 늘 나에게 너무 좋은 아내를 얻었다며 감동까지 받았고 그 결과 잭은 내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다. 잭은 좋은 남자라서 그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증거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잭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평소대로 녹음하기로 했어요. 미아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미아가 음식에 대해 이기적이어서 잭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우리는 대꾸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를 녹음하고 잭이 음식을 먹을 때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말을 잃었고 그녀도 잭에게 그녀와 내가 그녀의 친척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일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고 나는 그날 친척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시점부터 녹음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미아가 내 돈으로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잭 일가들과 영상통화로 연결됐다고 인정한 시점 오늘 이 시간에 영상통화로 연결하겠다고 가족들에게 미리 알렸었다. 잭과 그의 친척들은 내가 미아라는 친척을 떠난 후 미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소피아가 잭의 친절함과 친척들에 대한 불륜 수치심까지 이용하여 지금까지 모든 연말, 중년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로 미아는 준비된 혀를 사용하여 상황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증거로 인해 그녀는 친척 대다수에게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미아는 잭이 될 것이라고 말한 잭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회사에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와 미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나중에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아에게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내 사랑하는 남동생과 그의 아내에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을 때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바람 피우기도 했다고 눈물을 흘렸다며 내가 어리고 그 형과 내가 자기보다 집이 더 좋은 게 싫어서 나를 괴롭혔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집에 자주 없기 때문에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녀는 톰이 결혼식에서 잭에게 보낸 감사 편지를 읽는 것을 듣고 그들이 잭을 느끼게 하고 나와 톰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이유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에 화가 났고 잭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톰이 나에게 빚을 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그는 나의 소중한 동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다. 그땐 널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서 너무 기쁘고 소미아는 내 월급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안하지만 그건 톰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탓이야. 그는 미아에게 설명했지만 우리는 그녀가 가늠한 파트너를 보는 동안 자녀를 집에 남겨두고 잭이 이혼하고 그에게 위자료를 주려고 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미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무기를 들고 약간의 축소에 동의했습니다.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고 그에게 양육권을 주는 대가로 이 사건이 파트너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그 역시 전액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미아는 자녀 양육비로 2배의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아르바이트와 주간 일을 여러 번 일했습니다. 미아는 몇 달 후 그의 아이를 만나기 위해 미아를 만났을 때 흐트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잭은 나중에 우리에게 사과하고 저녁 파티 당일 재료비와 술값을 지불했고 미아가 먹은 식사비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집과 그녀가 그녀를 위해 우리에게 준비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탐과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잭에게 그 돈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잭에게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미아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의 가족에게도 수치심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면 미아가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잭은 웃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미아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한 부적합한 남편입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잭이 현재 일을 구하고 우리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에게 계속 연락하고 그가 우리 집에서 그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날에는 잭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면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없는 날에는 우리가 잘 지내고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관계에서 우리는 당신이 톰에게 준 호의가 아닌데도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톰과 저는 어느 겨울에 웃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고등학교 입학 안내서가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 아들 7년 전 사무엘 목사님이 학교에 전화했을 때 들어오라고만 하더군요. 이게 실수인 걸까요? 아니면 사기에 빠진 걸까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사무엘을 잃은 아픔이 나를 괴롭혀왔고, 저는 지정된 날 학교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에멀리입니다. 42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꿈에 그리던 출판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자로 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편집이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2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기 여성 잡지의 편집장과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새로운 책임에 익숙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사실은 일에 너무 열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편집장이 되면서 5년 정도 그 역할을 맡겠다는 제의를 거절해왔어요. 사무엘이 항상 가족을 그리워했던 이유는 잘 자라지 못했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노는 시간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함께 있기 위해 인형을 의자에 올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내 가족이 생겼을 때 나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나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내 가족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26살에 했습니다. 남편 벤저먼은 바빴습니다. 영업고시 간부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편집자라는 직업이 너무 좋았지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랐던 일인데 그 즐거운 시간은 좀처럼 오지 않더군요. 사무엘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고 8세 때 여러 만성질환을 앓았습니다.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병원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지원적인 업무 환경 덕분에 용감하게 질병과 싸웠습니다. 나는 일과 시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그만두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높은 의료비로 인해 사무엘의 투병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의 건강 상태로 인해 휴일이나 밤에도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벤저민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 오지 않았고 병원에 있는 사무엘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논쟁까지 시도했지만 벤자민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무엘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면서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무엘과 나만 있어도 좋은 가족이 되라. 내 소원은 헛된 것이었다. 사무엘은 13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는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엄마 아빠와 함께 초콜릿이 가득한 생일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말했지만 둘 다 없었다. 그가 주문한 케이크도 벤자민은 병실에 가지 못했다. 사무엘의 마지막 순간에 나 혼자 있었고 그의 장례식도 나 혼자 준비했다. 벤자민은 일이 바빠서 장례식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편집장이 된 직후 가족에 대한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항상 사무엘을 우선시했지만 내 경력을 고려하여 이전 편집장과 실장이 나를 솔직하게 지명했습니다. 나는 경력을 쌓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다리 가족이 최우선이었으나 이제 사랑하는 사무엘은 떠나고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로 둘 가족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일에 열중했습니다. 사무엘의 무덤을 자주 찾았는데 베냐민 그래도 사무엘의 무덤에 계속 꽃을 바쳤는데 가끔 싱싱한 꽃을 발견하기도 했고 벤자민이 몰래 찾아온 줄 알았는데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흐릿한 일에 익숙해진 지 3년이 흘렀어요. 너무 바쁜 일상의 생각을 해보니 돌이킬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던 어느 날 집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찾아왔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사무엘에게 전해지는 고등학교 입학 안내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사무엘이 살아있었다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 15살이 되었을 텐데 사무엘이 아니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시 학교에 전화를 걸어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사무엘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 안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축하한다. 사무엘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잠시만요. 잠시 후에 누군가가 생각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서 선이 홀드 음악으로 바뀌었어요. 학교 선생이라고 하는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실수일지도 모른다며 상황을 다시 설명했는데 이상하게도 입학 설명회에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하지 않은 내 이름도 확인해줬어요. 잠깐 내 이름을 말했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계속 전화로 주장했습니다. 사무엘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자민이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학교에 가기로 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입학식 날 사라진 사무엘의 그림자라도 보고 싶어서 걸어갔다. 고등학교 정문으로 에밀리 보고 계십니까? 저를 반긴 여자분은 전화에서 들었던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저를 이쪽으로 데려가셨죠. 방에 있는 학부모 교사 회의실로 어린 소년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저를 돌아보기 전 프로필이 사무엘과 꼭 닮았고 뒤돌아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 이름은 메이슨이에요. 놀래켜서 미안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좀 닮았죠? 사무엘이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속인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지만 나는 베냐민 아들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말은 나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냐민의 자녀이고 그의 여주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없었고 우리 관계는 긴장됐지만 그가 사실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충격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론 나 자신에게도 슬픔을 느꼈지만 메이슨의 경우에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신입생반 배정을 위한 학업 시험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상황과 당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고 당신을 여기로 초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깊이 사과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비난하고 그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 이후로 그가 이미 나에게 아들인 것처럼 느꼈고 메이슨과 나는 근처 공원으로 이사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엄마 AA는 벤저민의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계획이 없던 아이였고 부모님도 부담으로 여기셨고 몰래 벤저민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따라가다가 무덤에서 봤어요. 나는 내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답을 의심했고 사무엘의 무덤에 가끔 놓여지는 생소한 꽃다발이 그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벤저민은 메이슨에 대한 감사와 애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꽃을 남겨두는 것뿐이었어. 내 남동생은 너처럼 매우 친절한 소년이었어. 나에게도 남동생이 있었으면 즐거웠을 텐데 메이슨은 그의 현재 가족 상황을 공유했고 그의 엄마 AA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어. 엄격하게 공부를 시켰으나 그 이후로 어떤 특별한 성적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도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식사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굶주렸지만 메이슨은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선 화살표 같은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에게 나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는 엄마 대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제 자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메이슨이 견뎌온 고난에 대해서도 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이슨은 이미 몇 가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메이슨이 여행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메이슨이 사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벤자민과 AA는 나를 보고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메이슨이 나에게 준 증거를 무시하고 침착하게 이혼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벤저민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성취도가 낮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과 보상 청구를 철회하세요. 메이슨이 성취도가 낮은 사람이라고 불렸을 때 내 분노는 폭발했고
어느새 나는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메이슨과 내가 미리 약속한 아동 보호 서비스 담당자가 도착한 직후에 자신의 아이를 방치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이슨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벤자민과 AA는 철저히 비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변호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벤자민에게 요구한 것은 메이슨이 벤저민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벤저민의 부모도 벤저민이 메이슨에게 행한 일에 대한 소문이 결국 그의 직장으로 퍼져나에게 보상금과 함께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부인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이슨은 진심으로 친절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 메이슨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제안한 AA 벤자민의 부모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아동 보호 서비스의 보호를 받기로 결정했고 저는 당연히 신입생을 위한 메이슨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새 배낭을 메고 웃는 메이슨을 만나자고 약속한 모습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내 아들을 지켜보는 듯 따뜻했다. 메이슨을 만나게 해준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셨다. 선생님은 나를 거기에 데려가서 기뻐하셨다. 사무엘이 살아있었다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메이슨도 함께 웃고 있었을 텐데 메이슨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 외로움에 빠져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메이슨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을 축하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입학 선물을 줄게 벤자민의 학비로 쓸 계획이라고 말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도록 격려했습니다. 메이슨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진심으로 추구하길 바랐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들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메이슨은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도 메이슨과 계속 교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를 또 다른 사무엘로 생각하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슨은 나를 그의 새로운 가족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식사하러 나가서 최근 학교에 대한 이야기와 고민을 공유합니다. 메이슨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던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든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메이슨이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다고 그가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엄마는 아닐지 모르지만 메이슨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보상하면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이제 가족이 피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내 이름은 하어퍼, 42세 주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남편 키스는 48세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고등학생이었던 18살 딸 소피아,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소피아가 어렸을 때 우리 셋이서 같이 놀러 다니던 시절은 꽤 오랫동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키스는 혼자 나가는 일이 더 잦아졌고 소피아의 학교 행사나 동아리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 동아리였던 소피아를 대회나 연습 시합에 멀리 데려가야 하지만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키스는 항상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 돌보는 건 엄마의 일이라며 나를 무시해버린다. 소피아도 자기 아버지의 행동에 놀라는 것 아닌가? 다른 아이들 아버지들은 열성적으로 응원하러 오는데 우리 아빠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소피아는 키스를 좋아하는 L형이기 때문에 육아를 전혀 돕지 않고 집안일도 거의 돕지 않지만 아르바이트가 바빠서 늦게 집에 와도 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키스 저녁 식사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데 지금이 몇 시라고 생각하시나요? 나 여기서 배고파요. 나도 일해요. 당신도 알다시피 최소한 이런 식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최근에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키스가 저에게 소피아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키스가 계속 불필요한 물건을 사서 소피아가 1살 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키스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계속 새 것을 사야 합니다. 자신의 수입 한도 내에서 차를 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고소득도 아닌데 계속 비싼 차를 사요. 게다가 자랑하기 좋아하는 키스는 직장 동료들이 술을 마시면 돈을 자주 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잘난 척하는 얼굴로 떠들고 있다. 요즘 술자리도 적은 것 같아 남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돈 없는 회사에 다니면서 늘 돈이 부족하다고 투덜대고 있다. 돈을 잘 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쓴다.
나는 소피아의 교육비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하고 싶었고, 이제 돈을 저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하루를 거의 먹고 있지 않습니다. 키스의 월급은 월세, 식비와 교육비로 사라집니다. 내 아르바이트 수입의 대부분은 키스가 구입한 고급 자동차에 대한 지불에 사용되었습니다. 대형 미니밴 3인 가족에게는 너무 큰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는 이 미니밴 이전에 소피아나 내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름이 많이 나오는 대형 SUV를 가지고 있다. 차의 연비가 좋지 않아 몇 번이나 화를 냈다. 산에도 바다에도 가지 않는 내가 왜 이렇게 큰 타이어를 달고 그런 차를 사야 하는가. 지금은 유행이라서 샀어. 그래도 괜찮아. 폭설에 우리는 5년에 한 번 정도 눈이 내리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지금의 미니밴을 구입할 때 눈이 내리는 환경에서 사용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하이브리드이므로 연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중학생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니밴을 탈 수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 회원의 부모님 중 많은 분들이 미니밴 소피아를 운전하셨고 이에 관해 대화를 나눴는데 미니밴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차는 크지만 실내는 비좁지 않나요? 남편이 딸 소피아와의 대화를 무심코 확인하고 SUV, 이전에 스포츠카를 구입한 남편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환상일 수 있습니다. 소피아가 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 차의 어린이용 시트는 고통스럽습니다. 차입니다. 이제 운전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이용 시트를 매일 사용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소피아를 태울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호차는 쓰기도 힘들고 당연히 연비도 형편없어서 인천국제공항은 아직 카시트나 베이비시트가 필요한 나이이고 남편만 상의하면 승하차도 힘들지만 스스로 결정한다.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충동 구매한다. 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는지 모르겠다. 결국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 일할 때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길어진다. 지금의 미니밴을 사면 남편과 말다툼이 있어서 다음에 차를 사면 상담도 해주세요.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운전하는 사람은 나인데 최소한 어떤 차가 될지는 알려주세요. 그것만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남편 말에 먼저 상의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넌 벌써 다음 차를 살 생각이 없지? 모르겠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모르겠어라는 말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어. 대출금을 거의 다 갚고 있어. 당신은 내 알바 수입으로 운전하고 있는 차. 나는 이 이상은 못 갚아요. 계약금도 내고 있어요. 남편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반박해요. 계약금이 아니라 낡은 차를 거래하면서 나온 돈이에요. 내가 지불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남편이 나에 의해 기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약 한 달 후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는 주제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새 차를 샀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번에는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전기자동차라 지금은 휘발유가 필요 없어요. 휘발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전기요금도 비싸요. 태양광 발전이 없어서 전기자동차에 장점이 있나요?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는 편이라 좋아요. 환경은 그 사람이 단지 트렌드에 쉽게 휘둘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딜러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대가로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한 달에 $750의 대출금. 아르바이트 수입이 다시 필요합니다. 한 달에 $750면 내 아르바이트 수입 전부라면 내가 당신 차를 위해 일해야 하나요? 소피아 동아리 활동이 끝났으니 당신도 그 차를 운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선배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뒀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차가 필요 없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대학 교육을 위해 시간제 수입을 저축하고 싶었지만 이제 내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소피아의 대학 교육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도 될까요? 값비싼 차 괜찮아요. 그는 나에게 최근 사건 때문에 확실히 돌려달라고 묻습니다. 나는 남편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나는 그가 소피아의 대학 비용이나 은퇴 자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와 상의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소피아가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선배가 몇 년 전에 이혼해서 지금은 몇 살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다른 직원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다음날 점심시간에 상담하고 싶다.
제 상황은 선배가 아이가 있고 아내가 일을 안 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난이 좀 나아졌는데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해 정규직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둘 다 말이 없었지만 선배한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상담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좋아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내 미래를 생각하면 남편의 새 차가 배달됐어. 새 차 냄새가 정말 좋다. 응, 왜 화났어? 행복해. 새 차가 왔으니 잘 됐어. 재미없지. 괜찮아. 나 혼자서 축하할게. 내 남편이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태연하게 생각하지 않니? 그가 무엇을 좋아하든 유난히 기뻐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날 더 조이해서 야근을 해야 했고 늦게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소피아가 저녁을 준비했는데 그럴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또 기분 좋게 맥주를 마시고 있네. 너 늦게까지 일하구나. 수고했어. 내 간섭하는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났어. 새 차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해. 짜증이 나지 않나. 빈정거리는 말을 했어. 고마워. 돈 더 벌기 귀찮으면 그냥 월급 좀 그만둬야지.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런 말을 해서 화가 났지만 남편에게 불평을 참으며 정말 월급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자동차 대출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간에 맞춰 돈을 인출했습니다. 다음 달 마감일이랑 알림 안내문이 다음 달에 왔어요. 남편이 못 보게 편지를 숨겨놨어요. 물론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알림이 왔는데 네 번째쯤엔 매번 성공적으로 숨길 수 있었어요. 지불을 중단한 지 한 달 후 다른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이것이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마지막 알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황한 상태에서 중요한 문서가 도착했다는 문서가 들어있는 패키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키스는 도대체 3개월 동안 자동차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소리치며 패키지를 풀었습니다. 편지에는 지불 알림에 반복적으로 응답하지 않아 자동차를 압수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차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제 좀 그만하라고 한 건 내가 한 말뿐인데 취한 순간 더위 속에서 누가 결제를 맡겠느냐고 하는 동안 용돈 벌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났다. 너무 열심히 일하니 더 반항적이 되어서 그 사람은 더 나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가 차를 살 때마다 항상 불평했어요. 내가 원하면 차를 살 수 있어야 해요. 당신이 차를 산다고 불평한 게 아니라 당신은 살 수 있지만 당신은요. 내 타격으로 인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키스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는 소피아의 교육을 위해 곧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면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나가세요. 우리는 이혼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혼 때문에 나도 비틀거렸어. 알았어. 난 갈게. 내가 말하기 전에 소피아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게 놔두자. 소피아가 방에서 나왔어. 분명 엄마랑 갈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랑 같이 있는 건 너무 힘들어. 그녀는 우리 말을 들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짐을 준비한 소피아는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은 나중에 다시 가지러 올 것이다. 나는 필수품만 챙겨 집을 나갔다. 어디 가세요? 키스 목소리가 갑자기 슬픈 톤으로 바뀌었어요. 이혼 절차는 나중에 제대로 논의하자고 했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지만 양육비를 주셔야 해요. 우리는 집을 떠났어요. 키스는 눈물 흘리는 얼굴로 엄마 당신 예상했던 대로 너무 멋졌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건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우퍼가 자동차 대출금을 그만 갚으라고 말한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대출금을 4개월 동안 갚지 못해서 3일 정도 모텔에 묵었는데 이미 아파트를 구해두었고 집을 나간 지 4일 만에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서 미안해요. 모텔 같은 곳에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지만 이사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즐거웠다. 소피아는 유쾌하게 말하며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이제부터 우리 둘만 있을 거지만 최선을 다하게 나도 다 돕겠다.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자. 나머지 물건을 가지러 예전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혼도 마무리해야 해서 예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키스에게 연락해서 직장 선배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에게 나와 소피아만 있으면 키스가 난폭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동행을 요청했다. 그 변호사는 이혼 전문인 변호사였고 선배의 이혼 과정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도 와달라고 했고 변호사의 등장에도 놀란 키스는 이혼해도 괜찮다고 나중에 다시 와서 사과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노려보았다.
협박하니까 이게 본성인 줄 알았어. 괜찮아. 그런 말은 안 할게. 아르바이트 해도 여기서 나가면 먹고 살 수 없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그냥 이혼 서류에 빨리 서명해. 알았어. 서명할게. 그냥 닥쳐. 난 내 수입을 고려해서 전액 양육비를 받을게. 양육비 계산서를 보고 키스가 도대체 왜 양육비를 내야 하는지 소리치기 시작했어. 난 안 갚을 거야.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딸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는 나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무로서 우리 딸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득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해서 안 주면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했어요. 당신은 아르바이트인데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구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정규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자면 예전 월급의 2배 정도 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키스는 솔직히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정규직이 되면서 마침내 이혼할 용기를 얻었고 정규직이 되었어요. 직원 선배의 조언으로 주택수당도 받고 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논의의 변호사를 데려오기로 한 결정도 선배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남편의 자녀 양육비가 거의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첫 번째 선택대학 아이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나와 함께 와서 남편의 급여에서 자녀 양육비를 공제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은 좋았습니다. 등록금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내가 쓰지도 않는 차를 위해 일해야 해요. 이건 뭔가 다르죠. 이건 이제부터 소피아를 위해서 목적의식이 있어요. 같이 행복하게 살 생각이에요. 저는 46세 로자리예요. 워킹맘. 나는 남편 피터와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고 우리 아들 타머스는 이제 다 컸습니다. 피터와 나는 어릴 때 살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며 때때로 시댁과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약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남았지만 내 형제 랜델과 그의 아내 머틸더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랜델과 머틸더는 아이가 없어서 집에 3명만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살았고 별다른 소란 없이 지내는 것 같았지만 1년 전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는 70세에 은퇴하셨고 늘 일중독이셨어요. 엄마를 잃은 것이 랜델이 마침내 그를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 그의 증상이 점차 악화된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우려. 나는 랜델과 머틸더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랜델은 단순히 머틸더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시누이가 돌봐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랜달과 시누이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고 실제로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한 이웃이 형수가 죽은 엄마 아빠를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을 수년 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들은 그것을 사지 않았지만 형수들은 그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법률 연령층은 그녀를 믿는 것 같고 그녀도 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주는 모든 간병인을 떠나지만 그녀에게 2센트만 제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만 가끔씩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알아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 처음에는 시누이가 별말 없이 제 참여를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자주 오느냐고 말하더군요. 이제 결혼해서 짜증나네요. 형수와 거리를 두는 게 힘들어서 결국 집에 가는 걸 제안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매주 전화만 했어요. 아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에 이것이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그렇듯 어느 날 아빠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았지만 목소리 톤은 확실히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약간 다운된 것 같습니다. 잠깐 침묵을 지킨 후 아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숨이 푹푹 내립니다. 또 눈 내리는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매년 눈이 쌓이면 눈을 치우지 못하고 집에 갇히게 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중 일부가 제설 작업을 도왔지만 항상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랜델과 다른 사람들이 아마 눈을 치울 것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빠 걱정은 제설 작업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빠는 납득이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다시 아빠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집안이 추운데 히터를 켜는 게 어때요? 마틸다는 난로를 사용하면 비싸다고 화를 냅니다.
전기 요금이랑 연료비가 오른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요즘 생활비가 많이 올랐는데 눈 내리는 추운 집에서 사는 건 너무 잔인해요. 특히 노인들한테는 렌달이랑 처제 말이에요. 낮에 회사에 있어서 집이 얼마나 추운지 모를 수도 있지만 렌델은 이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빠와 전화를 끊고 렌델에게 전화했어요. 어서요. 직장에 있어요. 렌델이 전화를 골랐을 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걸어보니 그 조용한 말투가 들려왔고 그 사람이 속으로 움츠러드는 모습이 보였다. 귀찮게 해서 미안. 아까 아빠랑 통화했는데 낮에는 난로도 켜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서 티스크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걱정됐어. 다른 쪽 끝에서 렌델은 지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빠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일 처리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머틸더는 당신이 참견이 너무 심하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렌델의 짜증은 말없이 남긴 전화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대화는 갑자기 끝났습니다. 그는 밖에서 나를 쳐다보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까부터 눈이 더 많이 내리는 것을 알았다. 아빠를 확인하려고 생각했지만 시계를 보니 거의 오후 400시가 되었다. 형수가 곧 집에 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더 많은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로 결정하고 며칠 후에도 눈이 계속 쌓여 야외를 그림 같은 겨울 원더랜드로 변모시켰습니다. 활동이 거의 없는 집은 눈에 묻혀 있었고 자동차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밤새 덮기 위해 이웃과 합류하여 눈을 삽질했습니다. 모두가 산책로를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맙게도 제설기가 도로를 관리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을 삽질하는 것은 내 신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훌륭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야. 안녕 로잘리. 저번에 렌달레 집 앞에 로렌스가 서 있는 걸 봤는데 동네 아줌마들과 내가 다 모여서 즐겁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걱정하는 표정을 짓더니 그 사람은 야간 근무를 하고 상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보통 새벽 1시쯤 집에 오는데 그때 그걸 봤다고 하더군요. 충격을 받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요? 내 형제와 처제에게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된 것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그가 걸릴 수 있는 완전히 위험합니다. 여자가 이것을 찡그린 얼굴과 공유했는데 마치 그녀처럼 느껴졌습니다. 망설이고 있어서 알려줘서 고마워. 형수와 형수에게 확인해 볼게요. 삽질이 대부분 끝나고 모두가 실내로 물러났을 때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감방에서 렌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는데 렌델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형수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시간이군요. 제가 바빠서 형수님의 말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법의 목소리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전화가 귀찮다고 이웃한테 들었어. 아빠가 한밤중에 밖에 계시다는 걸 들었어. 아 그래, 우리도 아빠가 나가는 걸 알아차렸고 그게 우리도 정말 걱정스러워. 처음에는 아빠가 그러지 않았어. 내 질문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격분한 대답을 했습니다. 안전합니까? 내 말은 그 사람이 밤에 계속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들이 그를 무시한다고 의심한 적이 없지만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세부 사항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괜찮을 것 같아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 문제로 인해 형수님이 걱정되었습니다. 법률의 안녕. 아빠가 밤에 방황하면 아마 잠도 많이 못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아빠를 요양시설에 입원시키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다른 옵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터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렌델과 그의 가족에게 계속 맡기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터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피터는 요양시설에 대한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방문할 수 있지만 그가 방황할 경우에는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내 아르바이트 렌델과 나 둘 다 요양시설 비용에 정확히 기여했다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터의 답변을 듣고 나서 형제자매와 함께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댁은 나중에 그랬는데 그날 밤 새벽 2시경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피터와 저는 밖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낮에 눈을 치웠는데도 다시 눈이 쌓여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따뜻한 침구에 껴안고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서 자세히 들어보니 집안에 초인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새벽 2시가 넘었고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어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피터를 깨워서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야문 앞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피터의 눈이 살짝 떠졌다. 내 속삭임을 감지 그는 긴급함을 파악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 앉아 인터콤 소리가 정말 들리는지 확인했다. 가청돈 꼼짝 말고 확인하러 갈게. 피터가 침대 옆에서 따뜻한 외투를 걸치고 방에서 나갔다. 피터가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문을 열기 전 현관문. 피터는 보안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해 거실로 들어갔다. 멀리서 입구를 바라보다가 어두컴컴한 모습에 공포에 떨었다. 야, 죽었어. 피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실에서 소리쳤다. 달려가서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에 희미한 영상이 보였다. 아빠 장난하냐, 빨리 불을 높여라. 나는 소리를 질렀다. 피터에게 방을 따뜻하게 하라고, 재빨리 말하고 문을 열고 서둘러 현관으로 갔다. 나는 아빠가 기어올라 몸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지방 바로 너머. 아빠. 뭐 하세요? 아빠. 여기 안으로 들어와. 떨고 있는 아빠에게 내 재킷을 걸치고 안으로 안내했어요. 아빠. 남자들이 약하게 비틀거리며 와서 입구에 앉았어요. 피터 도와주세요. 아빠는 혼자서는 못 들어올렸는데 피터 달려와서 소란을 듣고 거실로 데려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토마스는 아빠와 피터가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재빨리 위층으로 달려가서 담요와 이불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아빠는 여기 앉으세요. 피터는 아빠를 불빛 아래 난로 근처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아빠가 잠옷을 눈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분명해요. 위험해. 빨리 뜨거운 수건 좀 써라. 아. 큰 양동이에 뜨거운 물도 채워져 있어. 아빠의 발은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 전체가 파랗게 변하고 있어. 아빠. 피터에게 일어난 일에 깜짝 놀랐어. 엘이 지시를 내리기 시작한다. 토마스가 따라가며 조치를 취하다. 아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떨리는 목소리인데 입술이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빠에게 1초도 낭비하지 않고 휴대폰을 집어 렌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즉시 내 전화로 렌델에게 전화해봤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형수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고인이 된 형수에게 전화하는 건 이미 자고 있는 것 같더니 거친 목소리로 아빠에 관한 일인지 물어보는 거야. 시아버지 자고 있단 말야. 한밤중에 전화하지 마. 아빠가 우리 집에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소리 지르자 말을 막고 짜증나서 아버지가 돌아다닌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그 사람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신우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녀에게 짜증이 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침묵이 들립니다. 그녀는 그가 여기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냥 그만하세요. 더 많은 소음이 뒤따르다가 갑자기 다시 침묵이 들린다. 뒤에서 희미하게 랜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고함치는 게 다 뭐야? 로잘리야. 이 시간에 전화가 너무 귀찮아. 무슨 일이냐고 시아버지에 대해 묻고 있는 거야. 아빠를 또 밖에 나가게 해줬어. 응. 이 말을 듣고 가능한 한 빨리 그를 떠나야 해. 나는 즉시 전화기를 스피커에 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타머스의 전화기를 잡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터와 타머스는 내 전화기에서 나오는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교활합니다. 아빠 보험에 빚 갚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잖아. 어차피 귀찮을 뿐이니까 쓸모없어. 사실 로잘리는 아빠가 치매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보고 깜짝 놀라 눈물이 난다. 슬픔이 얼굴에 흘러내린다. 아빠가 치매도 아니고 방황도 전혀 안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형수한테 속아서 그 여자가 참 바보인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아버지는 내가 전화를 끊었다는 말을 다 듣고 나면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피터는 나에게 정리하라고 잽싸게 말하면서 현실로 돌아왔고 깨달았습니다. 아빠를 보호해야 해서 경찰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집에 있을 법한 형수님 집으로 곧장 달려갔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경찰서에 수차례 신고했고 토마스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녹음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형과 형수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고 배회하는 버릇이 있다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치매 진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아버지는 괜찮았고 방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소된 증거는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고 아버지와 상담한 후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연락처를 변경했지만 절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을 다시 뵙고 제가 물었을 때 우리는 모두 움직였습니다. 옛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채로 남아서 미안해 아빠가 피터와 새집 청소하는 동안 말해준 게 미안해 아빠 그 말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너를 지켜줄 수 있어서 기뻐 피터도 웃으며 아빠가 해준 그대로라고 해서 복귀의 희미한 미소.